오늘 아침 경남의 남해 고속도로와 경기도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 2대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BMW 730LD와 BMW 320D 모델인데 2011년식 730LD 차량의 경우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량이 아니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올 들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이 먼저 제안했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밤 드루킹과 김 지사를 함께 앉혀놓고 배질 신문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코이카 돈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 뉴스룸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코이카 관계자를 전화로 연결해 의원들의 출장 실태를 듣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왔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14호 태풍 야기는 중국에 상륙할 것이란 전망과 한반도를 관통할 수 있다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강진이 있었던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규모 6.2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주 정부 관계자는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무더위를 피해 국내 호텔을 찾는 이른바 호캉스가 유행이지만 이마저도 마음 놓고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인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국내 호텔 예약부터 전기세 감면까지 말뿐인 다자녀 혜택을 짚어봅니다. 클라이밍 김자인 선수가 다음 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나섭니다. 도전을 거듭해온 김자인 선수를 잠시 후 뉴스룸에서 만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BMW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두 대의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특히 한 대는 2011년에 제작된 차량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리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차량이죠. BMW와 정부가 차량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BMW 사태는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쉼터에 정차된 BMW 차량이 트렁크와 보닛, 차문을 다 열어놓은 채로 급히 자리를 옮깁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서둘러 짐을 챙겨 몸을 피합니다. 보닛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는 불꽃으로 변하고 어느새 차는 화염에 휩싸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남 사천시 인근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730LD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 차는 2011년에 만들어져 BMW가 지정한 리콜 대상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BMW 차에서 화재가 날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제 차는 대상이 아니어서 별 걱정 없이 타고 다녔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고 가족들이 타고 주행 중에 이런 사고가 났으면 정말 끔찍했겠죠. 사고 1시간 뒤 이번엔 경기도 의왕시의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320D 차량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연기가 막 나면서 차 밑에 막 불똥이 좀 떨어지면서 불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사고로 불이 난 BMW 차량은 올 들어 모두 36대로 늘었고 이 중 9대는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운행정지 조치를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는 BMW 측이 올 초에 환경부에 제출했던 결함 시정 계획서를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고 리콜을 승인한 환경부는 그때 이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제품이 파손되면 이것은 엔진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인데 정부도 BMW도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인천의 한 일반 정비소에 입고된 BMW 520D 차량의 부품입니다. EGR 쿨러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냉각수가 새어나와 벽면에 맺혔거나 시커먼 불순물이 잔뜩 껴 있습니다.
이런 수리 문의가 이어지고 나서야 BMW 코리아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520D를 포함한 13,000여 대 차종에서 EGR 쿨러가 열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환경부가 BMW의 리콜을 승인하며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EGR 쿨러가 파손되면 냉각수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재 가능성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EGR 쿨러 파손으로 차량 운행과 직결된 엔진이 파손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사실상 중대 결함을 경고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BMW와 정부 모두 해당 부품의 결함을 과소평가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BMW의 리콜 기간도 1년 6개월로 길어 사고 가능성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차량 안전을 관여하는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출가스 저감 부분만 들여다봤습니다. 정작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환경부의 EGR 리콜 승인 이후 넉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결함을 축소하려는 BMW 측과 정부의 뒷북 대처가 차량 화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이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지금 BMW 화재 사건을 취재 중인 사회부 윤정식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BMW 측에서 열 충격 이걸 이미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열 충격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 열 충격이라는 말 그대로 이 열로 인한 부품 파손을 얘기합니다. 예. 이 주행 중인 자동차 엔진 주변부는 이 상당히 높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엔진을 막 빠져나온 배기가스 온도는 약 600도에 다다르는데요. 이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이 문제가 됐던 부품이죠. 예. EGR에 들어가면 이 120도 가량으로 식어서 이게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아, 저렇게 보니까 이해가 좀 쉽군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식혀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냉각기 쪽에서 열 충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돌려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열 충격이 나면 바로 화재로 이어집니까? 이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예상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차량 화재라는 겁니다. 아, 예. 하지만 BMW 코리아 측은 이 해당 질문에 대해 화재와는 상관없는 리콜이었었다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 이 문제는 열 충격이 어떻게 발생하냐는 건데요. 이 자동차는 수백 또 수천 번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새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일반 도로 상황보다도 훨씬 가혹한 주행 환경에서도 열 충격이 없는 게 확인이 돼야 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제조사가 이 뒤늦게 이 열 충격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초에 이 시정 계획서가 들어갔다면서요, 환경부에. 네. 그때부터 이 BMW가 뭔가 이걸 시정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개선 방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게 미봉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결함 시정 계획서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내에 있는 냉각수가 흐르는 관로를 2mm 넓히겠다라고 환경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를 좀 더 넓힌 관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넣어서 온도를 더 낮춰보겠다. 그렇습니다. 예. 워낙 부품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신모델에는 이 해당 차량의 신모델에는 아예 그 해당 부품을 큰 사이즈의 부품으로 다시 새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신모델부터는 그렇게 새로운 제품을 넣었다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그 결함 시정 조치로서는 당초의 결함 시정 조치로서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봤지만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아예 새 제품으로 바꾼 것 아니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BMW도 정부도 그때부터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뭐 조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이 제조사는 이 원래가 환경부에 이 배기가스 부품을 얼마나 또 어떻게 수리하는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안전 규정을 책임지는 국토부에는 이 자동차 리콜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던 것처럼 BMW가 결함 시정 계획서를 제출했던 거는 바로 환경부입니다. 예. 환경부에서는 결함 시정 계획서를 받아보고 나서도 BMW가 배기가스 기준을 잘 지키는지만 봤고 열 충격에 대해서는 담당 사안이 아니라서 못 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환경부도 국토부도 다 같은 정부인데 이런 안전 관련 중대 사항을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예. 다만 BMW가 국토부에도 같은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초부터 시작된 리콜도 기간이 1년 반 동안 하겠다라고 BMW 측이 환경부에다가 제출했는데요. 그 사이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중대 결함을 1년 반 동안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한테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예. 지금같이 1년 반 기간 안에 있지만 계속해서 화재가 나고 있고요. 만일 화재 가능성이 그때 당시 고지가 됐다면 이 소비자들이 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예, 전국의 BMW 서비스 센터는 오늘 온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소식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입니다. 업체 측은 14일까지 남은 5만 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접수조차 어렵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 BMW 서비스 센터 주차장이 차로 가득 찼습니다. 건물 옥상도 모자라자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빌려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BMW 서비스 센터입니다. 밀려드는 차량을 안내하느라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나온 이후 하루 종일 전국 BMW 서비스 센터는 안전 진단을 받기 위한 차량으로 붐볐습니다. 안전진단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2주 동안 점검을 마친 차량은 전체 10만 6천여 대의 절반 정도인 5만 2천 대입니다. 남은 절반은 14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운행 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차량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건 물론 안전진단을 신청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오는 동안 여러 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직접 왔는데 지금도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미 점검을 받은 차주들도 불안이 가시지 않은 표정입니다. 주차를 할 때도 아파트에서 눈치 보이게 되고 그리고 BMW에 대한 신뢰도도 제 마음으로는 깨지고 사실 뭐 지금 구입한 지 딱 1년 2개월 됐는데 지금 심정 같아서는 사실 중고로 팔고 싶은 생각이에요. JTBC 정재우입니다. 예, 그렇다면 국산 차량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가? 물론 화재 원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100% 안심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달리던 에쿠스 차량에서 불이 나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사람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큰 불이 차량을 뒤덮었습니다. 사고 차량을 보니 의자 시트가 모두 녹아 안에 철 골재까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북 상주시 남상주 나들목 인근 국도에서 달리던 에쿠스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통째로 떨어져 나간 운전석 쪽 유리창이 사고 당시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불이 얼마나 심했던지 도로 옆 화단까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숨졌고 운전자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임정현 씨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차량 내부에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닛이 비교적 멀쩡한 반면 차량 내부, 특히 앞좌석이 하얗게 타버린 사진과 증언이 일치합니다. 임 씨는 삽시간에 불이 번진 차량 근처로 가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내부에서 먼저 불이 됐던 것 같고요. 혹시 누구 있나요? 혼자 말고 또 다른 분이 동승하고 계시냐?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차량 결함 때문에 불이 났는지 혹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오늘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간에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시스템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 등이 대질신문의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사무실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우석 기자,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신문 시작이 됐습니까? 어제 저희가
드루킹 측에서 대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전해드렸는데 거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 씨를 오후 2시에 소환을 했는데 결국 대질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김 지사를 조사하다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대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드루킹 김동원 씨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본인에 대한 조사가 길어지면서 대질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최소한 9시 전에는 대질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질은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대질 신문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뭐 서로 이렇게 직접 마주보면서 합니까? 서로 마주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앉아서 특검 사무실 9층에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그 검사가 드루킹 김 씨에게 질문을 할 텐데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또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황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진술을 직접 듣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양쪽의 주장과 답변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남기면서 누구 말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조사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분기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사 이후에 신병 처리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대질신문이 아무래도 이번 수사에서 가장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질신문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특검에서는 이번 대질신문의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조사가 아무래도 그 대질이 한 새벽 5시 정도에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후에 김 지사가 이제 또 본인에 대한 진술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아침이 돼야지만 그 김 지사가 바깥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예. 이후에 특검에서는 이번 조사 내용들을 검토를 한 뒤에 아무래도 내일 오후 늦게나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예,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에 이르면 이번 주말 송인배, 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소개한 인물로 2016년 드루킹 측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백 비서관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됐던 드루킹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를 지난 3월에 만나서 이른바 면접성 면담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남북이 다음 주 월요일에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선 세 차례의 고위급 회담과 달리 이번엔 북측에서 먼저 회담을 제의해왔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이루어지면 정상회담 날짜 또 장소까지 잡힐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북측이 오는 13일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통보해온 건 오늘 오전입니다. 북측은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고위급 회담으로 북측이 먼저 제안한 건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결과만 좋으면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을에 열기로 한 3차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두고 북미 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재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봤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의 물밑에서 북미 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7일을 전후에 개소를 준비 중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등도 회담 의제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고 북측은 그동안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수석 대표로 나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내일은 하루 종일 남북 간의 경의선 육로가 북적일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북측에서 64명이 서울로 내려오고 오후에는 우리 쪽에서 151명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모두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는데 민간인이 육로를 이용해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이희우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조문차 평양을 찾았습니다. 당시 방북 일행은 차량을 타고 서울을 출발해 파주와 개성을 잇는 경의선 육로를 이용했습니다. 통상 3시간이면 닿는 거리지만 한동안 경의선 육로를 이용한 평양 방문은 민간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을 경유해야 했습니다.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우리 측 선수단과 기자단 등 151명은 내일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갑니다. 평양을 방문하는 민간인에게 경의선 육로가 열린 건 7년 만입니다. 같은 날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방남하는 북측 대표단 64명까지 포함하면 내일 하루 200명 넘는 인원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북을 오가게 되는 겁니다. 방북 체류 비용은 대북 제재를 고려해 외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체류 비용은 경기를 마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최근까지 우리 항구를 드나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선박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 벨리즈 선적의 진룽호가 지난 4일부터 나흘 동안 포항에 머무르자 자유한국당은 즉시 억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진룽호에 대한 관계 선박들에 대해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바로 시행해 주기를.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선박이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에 들어온 건 모두 4차례입니다. 남북 간 관계 개선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선 지난 4일 한 차례 석탄을 싣고 왔습니다. 관계당국 조사 결과 석탄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 진룽호는 32번 들어왔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환적 통로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거쳐 들어온 횟수도 최근 들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북한산 물품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었지만 확실한 정보 없이 일일이 검색이나 억류에 나설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상황들을 보면은 요번만 특별히 도드라지는 사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고의적으로 이것을 방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JTBC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한국은 유엔 결의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며 일관된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른바 북한산 석탄 선박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2부에서 팩트체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JTBC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해외에 있는 코이카 관계자를 직접 연결해서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자, 국회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권한이 아니고 의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이카 1년 예산이 8천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당연히 현장에 가서 감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감시한다면서 가는 곳이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짜여져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유미혜 기자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이카 협력국은 전 세계에 46곳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의원들은 이 46개국 중에서 31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간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탄자니아입니다. 지난 6년간 5번, 거의 매번 갔습니다. 탄자니아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관광지인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밖에 페루의 마추픽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돈 내고도 쉽게 갈 수 없는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은 어김없이 의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곳은 또 매번 안 갑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등은 의원들이 지난 5년여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지난 2015년 말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코이카의 돈으로 쿠바와 멕시코 현장 시찰을 간 적이 있습니다. 7,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통위원보다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과 교육문화위 소속 의원이 더 많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앙코르와트, 세렝게티, 갈라파고스. 설령 관광지를 갔더라도 정말 업무 목적이었다면 가서 뭘 했는지 공개하면 될 텐데요. 국회는 공개 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국회의원들의 코이카 현장 시찰 사업을 바라보는 내부 관계자들, 즉 코이카 내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는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코이카는 현재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원조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중에 한 국가에서 현재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음성을 변조했고 현지 사정상 통화가 조금 고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신원 보장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계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국회의원들의 코이카 현장 방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방송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네, 방송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근무하신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온 적이 있습니까? 네, 한 2차례 정도 온 적이 있습니다. 예. 1년에 2차례였습니까? 아니면 매년 한 차례씩 2차례였습니까? 작년에 2차례였습니다. 아, 작년에 2차례 왔다고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지 시찰을 나온다고 하면 현지에서도 거기에 대비한 작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들을 합니까? 네,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동하는 뭐 차량이라든지 뭐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준비합니다.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모양이죠? 네, 한 국회의원들이 오기 한 2, 3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발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기 한 2, 3주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조금 방해받을 수도 있겠군요. 네, 원래 하는 일이 약간 좀 방해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희가 현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국회의원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한식을 준비하라든가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한식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특히 약간 국회의원들이 약간 좀 음식이라든지 약간 좀 까다로운 음식이나 아니면 뭐 잠자리 좀 어디가 뭐 편해야 된다는지 뭐 조용히 해야 된다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그건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현지를 방문할 때 뭐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맞는 입장에서 보자면 네. 그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수도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의전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의전 일정은 사전에 코이카에서 준비를 다 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까? 네, 코이카에서 준비한 거를 이제 의원들 보좌관을 통해서 주고 또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좀 이거는 뭐 현지 와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일정 변경되면 뭐 말해 주기도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뭐 어차피 경례 차원이든 시찰 차원이든 가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치고 문제는 관광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정 일정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직접 경험하셨다든가 아니면 동료로부터 그랬다는 얘기를 전해드리신 적도 있으십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좀 쉬고 이제 오전 일정이라든지 오후 일정 취소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무슨 이제 관광 수락을 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예. 관광 그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거기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여기는 꼭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갑니다. 예. 그곳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저하고 전화하신 분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어디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분의 신분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빠짐없이 지금 2차를 겪으셨다고 했는데 빠짐없이 그런 관광 일정은 다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냥 보좌관들한테 전해서 이 일정은 취소하고 좀 어디 그냥 관광지나 어디 좀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예. 이 일정을 취소하고 관광을 갔다 오자. 그 이 일정이라는 것이 공식 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공식 일정은 취소하고 이제 자기 몸 상태 보면서 이제 쉬면서 아니면 좀 어디 좀 그냥 잠깐 갔다 와서 좀 쉬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2번 다 그랬습니까? 네, 2분 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식 일정과 뭐랄까요? 그 이른바 관광 일정을 뭐 비교해서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비중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 하면서 이제 바뀔 수도 있어서 저는 한 5대5. 5대5. 5대5 아니면 한 7대3, 5대5 아니면 7대3 정도 예. 생각합니다. 7은 관광입니까? 공식 일정입니까? 공식 일정입니다. 예. 그나마 공식 일정이 많았던 적도 있긴 있군요. 네. 예. 국회의원들이 코이카 현재 활동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 공식 일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장 그 사업이라고 해서 그 제일 잘된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잘한 거를 이제 발표하고 예. 이 시체를 하면서 이제 이 국회의원들 이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했고 이거는 뭐 사업 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발표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듣는 일을 주로 합니다. 예. 아무튼 그거 반, 나머지 반은 관광, 뭐 이렇게 됐다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지금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코이카 해외 시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해외 시찰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안 가고 그냥 꼭 다 완성된 곳을 가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곳을 가고 이 돈이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왜 사업에 왜 필요한지 이 나라에 왜 필요한지를 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위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뭐 익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하고 인터뷰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익명성을 지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터뷰하신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나름 용기를 내신 계기가 있다면요?
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코이카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동료 때문에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은 근무지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런 문제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야는 어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외 출장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위원회 7명 중에 5명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구성부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세운다곤 하지만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국회의원입니다. 셀프 심사란 비판 속에 정작 필요한 건 투명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출장을 간다고 하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다 그러면 사회적인 평가와 감시가 가능해지고 무분별한 출장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뒷북 대응입니다. 지난 5월 정세균 전 의장이 마련한 대책을 이제서야 실천에 옮긴 겁니다. 당시 국회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 전 의장은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이후 흐지부지 됐습니다. 문희상 의장도 국회 조사에 대해서만큼은 소극적입니다. 국회가 조사를 하려면은 국회가 조사할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권익위가 일단은 피감기관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그쪽으로 책임을 일임을 했고. 문 의장의 취임 첫 일성은 무신 분립이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남성 혐오 성향의 워마드 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성 혐오 내용의 일베 게시글에 대한 수사 실적을 공개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워마드의 남자 목욕탕에서 찍은 아동의 몰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 A씨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A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편파 수사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경찰이 일간베스트, 소라넷 사이트 등의 음란물 유포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고 오후 6시 기준 6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최근 해화역 시위를 주최해온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도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눈감은 경찰이 워마드만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감룡 경찰청장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누구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해외에 있는 피의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통보를 받기 위한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베에 대해선 올해 테러 예고와 여성 나체 사진 유포 등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에서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일베 회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우리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시끄럽습니다. 여러 의혹으로 일주일 안에 물러나겠다던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오늘 갑자기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무원장을 대행할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 건데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오늘 조계종 총무부장과 기획실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총무부장과 기획실장은 총무원장 대행 1, 2순위 자격이 있는 조계종 내 주요 직책입니다. 설정 스님은 종단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물러나기 전 주요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앉혀 차기 총무원장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진 사퇴를 안 하고 버티기를 하는 그런 꼼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설정 스님은 그동안 제기된 부동산과 숨겨진 자식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불교계 안팎에서 퇴진 압박이 이어지자 오는 16일까지는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퇴진 시한을 일주일 남겨두고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조계종에선 총무원장이 물러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총무원장은 전국 3천여 사찰의 주지 임명권을 비롯해 종단과 사찰의 재산 감독과 처분 승인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무원장은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뽑는데 전국 선원수자회는 직선제 도입을 내세우며 오는 23일 승려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은 불교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중앙종회 해산을 요구하며 이틀 뒤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14호 태풍 야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이 더위를 식혀줄지가 관심이죠. 그런데 경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립니다. 한반도 서쪽으로 접근하긴 하지만 우리 기상청은 서해 먼바다를 지날 거라고 했고 미국과 일본 기상당국은 한반도를 관통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예보가 맞다면 반가운 효자 태풍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비를 좀 해야겠죠. 사회부의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예상 경로가 각각 지금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먼저 지금 보시는 그래픽 3개가 각각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예상한 14호 태풍 야기의 예상 경로입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이 서해 먼바다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주 화요일엔 중국 산둥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그 옆에 미국은 월요일인 13일 방향을 한반도 쪽으로 꺾어서 다음 날 북한 평양 쪽에 상륙할 걸로 봤고 일본은 아예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뭐 예상 경로야 당연히 유동적이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말대로라면은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온 태풍들을 그래픽 한 장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 7월 태풍 뿌라삐룬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처럼 보였는데 방향을 꺾어서 동해상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태풍들은 처음부터 또는 북상 도중에 동쪽이나 서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이 때문에 효자 태풍이 아닌 습도만 잔뜩 높인 가습기 역할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태풍의 경로가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나라의 오늘 주변 기상도를 먼저 살펴보면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북태평양 고기압 중심이 현재 중국 내륙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열풍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확장하자 밀려난 겁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 것도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인데 바꿔 말하면 태풍길이 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태풍 야기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경로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태풍은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꺾을 겁니다. 슈퍼 태풍 정도가 아니면 저기압은 고기압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기압 배치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경로는 유동적이고 심지어 중간에 열대 저압부로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좀 대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태풍의 경로를 예상 경로를 예측하는 건데요. 기상청의 전망대로 움직여준다면 효자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상륙하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전국 대부분이 피해가 큰 태풍의 오른편에 들기 때문입니다. 네. 비슷한 사례가 2015년 북한 평양 쪽에 상륙한 태풍 찬홈인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가뭄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네, 앞으로 아기가 있는 가정은 주소지가 아닌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기를 키울 때에도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태어난 지 3년이 안 된 아기가 있는 가정으로 올 여름의 경우 전기 요금의 39%, 한 달에 많게는 2만 800원을 깎아줍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의 2만 3천 가구를 조사한 결과 78%가 전기 사용이 늘었고 요금 증가폭은 평균 2만 원가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휴양지 롬복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건물이 4만 채 넘게 무너진 상황에서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규모 6.2의 강한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건물 잔해를 손으로 파헤치자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3살 나디아 씨입니다. Akan tetapi dia sendiri tidak bisa keluar dari anjep itu dan dia tertimbun selama 2 hari di sana. 인도네시아 당국은 피해가 집중된 롬복 북부 지역 등에서 건물 80%, 4만 2천여 채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서누세텐가라주 정부를 인용해 최소 347명이 목숨을 잃고 중상자도 1,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몰 지역이 많아 숨진 채 발견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민은 최소 16만 명으로 대부분 텐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Air kan ada air, cuman minum air aja, Pak. 355차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롬복 북서쪽 6km 지점에서 규모 6.2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딴 강한 여진으로 약해진 집안에 산사태까지 겹쳐 구조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다고 구호단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업체들이 앞으로 19개 노선을 운행하지 않겠다면서 노선 폐지를 신청했습니다. 계속 적자로 운행해 왔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운행 중단 신청을 한 업체는 인천시에 본사를 둔 광역버스 업체 6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오는 21일부터 19개 노선의 버스 259대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천을 출발하는 광역버스의 65%에 달합니다. 1000번, 1300번, 9100번 등 해당 버스 대부분 인천과 신촌, 서울역, 강남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이들 업체는 호소문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 적자가 계속됐다며 적자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준공영제 버스 업체와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의 광역버스 업체들은 지난 7일부터 시청 앞에서 준공영제 도입과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노선 폐지 중단을 신청한다고 바로 운행이 중단되는 건 아니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각 업체에 회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꼭 1년 전에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료 행위가 추가로 권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들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은 뒷전이고 급하지 않은 곳부터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흔히 받는 물리치료는 60대 이상 노인에겐 일상인 의료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딱 한 번만 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허리와 무릎 등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치료받아도 한 부위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뭐 이런 건 보험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거 없는 건 보험이 안 되고 잘 받아주지다. 지그지그 해주다가 좀 한 번 더 해주면 더 컸는데 안 해 그런 거는. 경동맥 스텐트 시술은 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 혜택이 제한된 의료행위는 줄잡아 400여 개입니다. 건보 대상을 확대한다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취지대로라면 물리치료나 경동맥 확장 시술 같은 치료가 가장 먼저 전면적 보험 대상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2, 3인 병실, MRI 등에 먼저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에선 복지부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쪽부터 손을 댔다고 지적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중요한 치료 행위는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올해 4월까지 국내 상위 5개 대형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일반 병의원의 2배에 달했습니다. 2,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쏠림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RI에만
연간 최소 수천억 원이 드는 등 건보 재정이 조기 고갈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시행의 우선순위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학생들의 출석 번호를 매길 때 남학생부터 시작하는 학교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누구 왔나 알아보려고 출석을 한번 불러본 거야. 이 학교는 올해 초부터 출석을 부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남학생은 1번부터 그리고 여학생은 50번대 이후 뒷번호를 배정받았는데 이걸 바꾼 겁니다. 지금은 학생들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 번호를 매깁니다. 우리는 왜 51번부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설명할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선 관행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 학교 역시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1번부터 출석 번호를 매겼습니다. 올해 3월 이 학교의 학부모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선입견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2005년에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전국 교육청에 결정 내용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경기도 평택의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신생아 얼굴이 수술용 칼에 베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기들의 상처는 잘 아문다고 했다는데 부모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아기의 볼에 베인 상처가 보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상처를 본 부모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가 계속 얼굴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작은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신생아가 다친다는 것 자체가. 상처는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아기의 왼쪽 볼에는 1.5cm가량 되는 상처가 3개나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곧 나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 실수라서 일단 그건 그렇고 애기들 이제 이런데 상처나고 그런 경우에 잘 아물긴 합니다. 아물고 보통은 없어요. 병원 측은 이번 수술 비용의 20%를 지급하고 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병원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힌 제주시 구좌읍의 비자림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2.9km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삼나무 2,100그루가량 베어낸다는 소식에 공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공사를 멈춘 기간 동안 편백 등을 심어서 경관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도로 확장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주민 토지 보상이 75%가량 진행된 만큼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문을 피해서 도주하던 차량이 경찰차에 들이받쳐 대굴대굴 몇 바퀴 구른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30분 동안의 추격전이 영상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자동차가 멈춰섭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조사하려고 다가섭니다. 그 순간 검은색 자동차가 도망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일주일 전 벌어진 추격전입니다. 검은색 차량은 비포장 도로로 도망갑니다. 주택가를 빙빙 돌기도 합니다. 흙먼지가 일고 경찰이 용의 차량을 놓칩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주민이 깜짝 놀랍니다. 경찰차가 용의 차량을 따라잡아 들이받습니다. 균형을 잃은 차량이 긴 그릇을 뒤집힙니다. 20대 여성 용의자는 강도 혐의를 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료 중인 용의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워낙에 날이 덥다 보니까 휴가를 호텔 안에서 즐기는 분들 계십니다. 호캉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호캉스가 다른 세상 얘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들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 다자녀 가정을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만났습니다. 보도국 제보 게시판에 다자녀를 입력하자 수십 건이 검색됩니다. 자녀를 3명 넘게 키우면서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중 눈에 띄는 건 호텔 예약조차 안 된다는 다자녀 가족들의 제보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는 한 제보자 집 앞입니다. 이 다자녀 가정의 공통적인 불만 사항은 휴가철마다 숙소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40대 가장인 김모 씨의 아이들은 8살, 6살, 2살입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막내를 데리고 국내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8세, 6세, 그다음에 2세죠. 적용을 누르면 가능한 호텔이 아예 없게 나오는 거죠. 취재진이 직접 인터넷으로 국내 호텔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서울 시내 특 1급, 특 2급 호텔을 예약하면서 투숙객을 어른 2명, 아이 3명으로 고르자 입실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유명 호텔들을 직접 방문해 문의해봤습니다. 4명까지는 가능한데 고객님 5분을 하시려면은 숙소에 예약하시는 게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유아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비용을 내고 침대를 더해도 5명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집들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최대 인원이 4명이라 추가 베드도 안 되나요? 가능하신데 그게 좀 인원이 4분이시라서 아예 관광법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법상 그 관광법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콘도 위에는 이제 5인실 이상 다 콘도로 빠져요. 그래서 아예 짓지를 못해요. 최대 해봐야 4인실인데 저희 아예 4인실이 없어요. 아예 법상으로 5인 이상은 콘도도 있어요. 그 이제 관광진흥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해봤습니다. 숙박 인원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수용 가능 인원에 따라 호텔과 콘도를 구별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거죠. 전 세계 호텔을 둔 일부 글로벌 숙박업체들은 더 황당합니다. 국내에서 5식구가 숙박 가능한 방을 검색하면 하룻밤 수백만 원짜리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나옵니다. 반면 같은 체인에서 운영하는 미국 하와이를 고르면 그보다 훨씬 싸고 5명이 한 방에서 잘 수 있는 방들이 나옵니다. You have 5 guests total, right? 5 people in the group. 479 per night plus tax. 당당하게 이용하고 싶지. 저희 아이들이 수교까지 가면서 그 호텔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그 저희들한테 소중한 자녀고 사람인데. 다자녀 가족들이 겪는 또 다른 난관은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날씨도 이렇게 덥고 또 아이들이 많으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통솔을 하기도 어렵고 사실 택시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을 탄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고속철도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매번 매표소에서 가족관계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같은 공항이어도 김포공항은 다자녀 카드를 제시하면 주차료를 할인해주지만 인천공항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세 감면도 체감할 수준은 아닙니다. 30만 원 나올 건데 12,000원 할인되는 거니까 뭐 9년 정도 안 되죠.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부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자녀 가구 통계 자체가 없으니까 이 다자녀 가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양육비 부담도 가중이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장애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말로만 출산 장려를 외칠 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개선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밀착카메라 손광균입니다. 태양이 위대한 건 무한해서만이 아니라 깨끗해서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서해의 작은 섬 죽도는 한화의 해피 선샤인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로 흘러서는
에너지 자립섬이 되었습니다. 햇살을 나눠 내일을 키웁니다. 한화.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애초부터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드는 주인공 탐 크루즈. 이 매력적인 캐릭터와 함께하는, 아니 그의 임무를 가능하게 도와주는 자동차 BMW입니다. 지축을 울리는 배기음과 강력한 주행 성능, 탐 크루즈의 슈퍼카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다이나믹한 성능을 발휘하는 중이죠. 엄청난 기량과 견고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차. 언젠가 유럽의 어느 텔레비전 진행자가 한국의 자동차는 냉장고에 바퀴를 단 것처럼 디자인의 철학이 없다고 폄하했을 때도 크게 반론할 의욕이 없게 만든 그 차. 독일에서 만든 그 차가 영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미지는 아무튼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그 차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예전부터 뭐랄까 좀 복잡하달까. 몇 년 전 한 20대 청년은 까닭없이 그 비싼 차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 심사가 어떠했을지 잘은 모르지만 알 것도 같은 그 마음. 대로변에 그 차가 등장하면 행여나 접촉사고로 더 낼까 두려운 이들은 슬그머니 그 차를 피해 다니기도 했으니 비싼 차는 부에 대한 로망인 동시에 시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차는 유독 이곳 한국에서 영화 속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으니 어제 저희 뉴스룸이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BMW는 올 초에 이미 차량 결함을 지적받았음은 물론이고 일부 부품이 열 충격으로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에 대한 문제의 가능성은 이미 2년 전부터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만약 독일에서 한국산 차량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뒤늦은 주무부처 장관의 그 말처럼 결함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기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들의 고향에선 불가능한 일들을 이 땅에서만 가능하도록 만든 사람들. 영화 속에서도 현실에서도 BMW는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한 미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대로변에서 그 차를 만나면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주차장에서조차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려 합니다. 많은 이들의 로망이었던 그 드림카의 요즘 별명은 불자동차.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작은 책으로 인공암벽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벽을 오르는 생소한 스포츠 클라이밍, 우리에게 알려준 김자인 선수죠. 다음 달 아시안 게임 첫 채택 종목으로 이렇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정식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클라이밍의 길을 개척함과 동시에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대회에서도 최다의 기록을 다 써나갔습니다. 클라이밍 월드컵 26승이라는 믿을 수 없는 대기록의 주인공 김자인 선수. 오늘 오랜만에 진행하는 문화초대석의 주인공으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암벽 타는 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 사실 7년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셨습니다. 라디오에서. 네, 안 그래도 오면서 그때 찍은 사진을 찾아보면서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괜히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과거에 인터뷰했던 분 중에 이제 다시 만나 뵙고 싶은 분이 몇 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자인 선수입니다.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때처럼 아버님하고 또 같이 오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랑
그 나이가 같으셨는데. 아, 저하고요? 네. 예. 근데 저희 아빠는 예. 그 사이에 되게 많이 늙으셨는데 예. 사장님은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저도 듣기 좋으라고 한 말씀은 예.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네. 일단 듣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7년 만에 밴드 그땐 대학원생이었고 네. 지금 뭐 결혼도 하시고 네. 신랑 되신 분은 소방공무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근무 중이에요. 아, 이 시간에요? 네. 어디서요? 지금 중앙 119 구조대에 있어서 중앙 119. 네. 헬리콥터 타고 항공구조대에 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헬기 구조를 하시는군요. 네. 예, 그럼 그분도 자위를 타셔야 되겠네요. 네, 저보다 아마 더 잘 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아, 그렇군요. 이 시간에도 그럼 정말 수고가 많으신 네. 우리 이 신랑을 두고 계십니다. 근데 태능 선수촌에 이제 입촌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태능에 입촌하게 예. 됐어요. 거기는 무슨 이렇게 암벽 훈련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 그게 좀 제일 큰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런가요? 웨이트장이나 없나요? 그런 훈련만 할 수 있고 예. 선수촌 내에 이제 클라이밍 벽이 없기 때문에 예. 훈련 자체는 이제 나가서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지금 이 화면이 네. 제가 사실 이틀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좀 믿기가 어려워서 저게 이제 스피드 종목인데 예. 저게 굉장히 빨라 보이지만은 전문 스피드 선수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화면을 빨리 돌리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러면 저것도 지금 아시안 게임의 종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연습을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저보다 더 빨리 하시려면?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게 다른 점이 예. 이제 클라이밍 3개 종목이 있어요. 리드, 볼더링, 스피드 3개 종목이 있는데 리드, 볼더링, 스피드. 스피드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볼더링은 뭔가요? 볼더링은 이제 낮은 벽, 한 5m 정도 되는 벽인데 예. 굉장히 고난이도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낮은 벽에 한 4개 정도 되는 코스를 주어진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은 개수의 코스를 완등하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그렇군요. 경기. 네. 그리고 리드는? 리드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건데 제가 예.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건 이제 15m 정도에 되는 높은 벽에 하나의 고난이도 코스를 주어진 시간 내에 높은 위치까지 도달하는 예. 그런 그 경기. 세 개를 그러면 합친 걸 콤바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네. 그 종목이 지금 아시안 게임의 첫 네.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 네. 그럼 그 세 개를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선수끼리 나눠서 하나요? 이번에 이제 종목이 들어간 게 스피드 종목은 별도로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스피드 릴레이 이거는 단체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참가한 종목이 컴바인이라고 해서 스피드, 볼더링, 리드를 다 합친 건데 사실 이 3개의 종목이 너무 성격 자체가 다른데 이 3개 그렇겠네요. 종목을 다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 가장 힘들어요.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김자인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한다고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하니까 이건 김자인 선수를 위해서 종목이 채택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법해서 네.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리드 종목만 제가 주 종목으로 하는 리드 종목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예. 이 전까지는 사실 스피드라는 종목 자체를 제가 훈련을 해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 예. 이게 쓰이는 근육 자체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이제 심리적으로나 예. 네,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올림픽에도 채택이 된다면서요, 이제? 네, 2020년 도쿄올림픽에도 바로 다음 올림픽이네요. 네, 정식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컴바인 종목으로 이렇게 예. 들어갔어요. 아무튼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스피드를 전문으로 안 하신다고 하는데도 아까 그 화면 보면 정말 이렇게 패스트 포워드로 돌리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신데 아무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는 더 빨라져야 돼서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자인 선수 하면 작년 11월에 네. 저기 왜 그 새로 지은 롯데월드 빌딩 있잖아요. 아, 네. 거기 555m짜리인가요, 그게? 네, 맞아요. 그걸 오르신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건 무슨 이렇게 접착
하는 도구라든가 이런 게 없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거 없이 이제 안전을 위한 그 생명줄 로프랑 그것만 매단 상태로 이제 제 힘으로 예. 건물 구조물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선 제일 궁금한 질문은 왜 올라가셨습니까? 제가 이 전까지 사실 555m라는 그 등반 길이 자체를 등반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느낌이 어떨까 예. 궁금하기도 했고 또 저런 555m 빌딩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등반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기회가 사실 없죠. 없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저한테 생겼기 때문에 예.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왜 얼마 전에 그 프랑스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 양반 이름 알랭 로베르. 아, 예, 예. 알랭 로베르. 네. 그 사람은 올라가다 75층인가 거기서 이제 불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물론 김자인 선수는 다 허가 맞고 올라간 네.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이 더 잘 올라갑니까? 김자인 선수가 더 잘 올라갑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그거는 제가 같이 등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저는 아무리 쉬운 코스라도 로프 없이 가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로프 없이 올라갔죠? 네, 네. 부르즈 칼리파인가 그 엄청난 빌딩도 올라갔다고. 네, 맞아요. 그 사람은 그때도 그럼 로프 없이 올라갔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상단에는 로프를 썼다고 들은 거. 예. 네. 하긴 뭐 탐 크루즈도 아까 저희 앵커 브리핑에 잠깐 등장했습니다만 부르즈 칼리파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직접 촬영했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네. 안 무섭습니까? 저 때 등반할 때요? 예. 사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겁이 많았는데 예. 클라이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소공포증이나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 빌딩 높이 자체가 근데 높아도 약간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현실감이 좀 떨어져서 예. 네, 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그 결국 마지막에 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때는 글쎄요. 올라가도 사실 정말 끝이 안 보였거든요. 예. 위에 이제 오빠도 있고 스태프들이 이렇게 여기서 쳐다보고. 오빠는 신랑을 얘기하는 거죠? 친오빠요. 아, 친오빠? 네. 미안합니다. 예. 친오빠가 이제 그 안전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근데 보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만날 수 있겠다 했는데 정말 가도 계속 거기에 그대로 있는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이제 정상까지 올랐을 때는 정말 말로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기분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는 그런 기분이니까. 하여간 그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대체 저기는 왜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무섭지 않았을까? 네. 뭐 가장 기초적인 의문이기도 하죠. 예, 오늘 답을 듣네요. 자, 세계 1인자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단지 글쎄 뭐랄까요? 그 1인자만큼의 대우는 뭐 우리 사회에서 못 해드리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근데 제가 뭐 세계 1등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 저는 좀 아직까지도 신기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 그런가요? 제가 뭐 받는 대우에 대해서 뭐 부당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는데 예. 이제 이번에도 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에 들어갔다고 그런 기사에 이제 사람들이 저런 종목도 정식 종목에 들어가냐 막 이런 제가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직까지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이 한국에 좀 그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그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에 들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정말 클라이밍이 얼마나 매력 있고 재밌는 운동이라는 거를 예. 네, 저희 선수들이 다 같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제가 그 부친과 동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시작하는 건 너무 늦은 거죠? 아니요, 전혀요.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진짜로요.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이제 다음 달에 대회가 열리는데. 네. 이번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예. 부담감은 일단 아무튼 다 떨쳐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평소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밌게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이 금메달을 굉장히 기대를 하시고 예. 저도 당연히 메달 욕심이 물론 있죠. 선수로서 메달 예, 예. 욕심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사실 경기 결과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경기 결과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후회 없이 운동해서 준비하고 또 예. 후회 없이 즐겁게 등반하고 오는 게 지금은 제일 큰 목표예요. 알겠습니다. 자일의 자, 인수봉의 인. 김자인 씨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해온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나 드나들도록 그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눈뜬 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민간 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왔는데 정부가 이걸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남북 관계를 걱정해서 알고도 숨겼다는 인식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팩트체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된 정보 그리고 왜곡된 주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대영 기자, 네.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건 맞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정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알고도 놔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걸 처음 상황을 파악한 게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하면서입니다. 이후에 의심 선박을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대상을 9척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사와 조사는 10달째 진행 중입니다. 10달째 꽤 오래 걸리는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뭐 했느냐, 네.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감추거나 발표를 늦추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살펴보니 잘못된 근거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 3개를 검증했습니다. 네. 먼저 원산지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육안으로도 북한산인 걸 알 수 있었다. 비닐 1톤 비닐 자루에 석탄을 담아서 이제 수출하는 나라는 정부가 북한밖에 없다. 석탄에도 지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탄 성분 분석을 하면 이게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바로 안답니다. 바로.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석탄은 세미코크스인데 중국과 러시아산도 1톤 자루로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성분 분석만으로 원산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탄광에서 나온 석탄도 분석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한국석탄공사연구소의 설명입니다. 네, 다음 주장도 좀 볼까요? 네, 조사 대상 선박 9척을 억류할 수 있었는데 네. 안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산 석탄이 실어졌다는 의심,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억류하고 구금해갖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엔 결의안입니다. 네, 조회수 5만 8천 회를 넘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안 2397호 구항은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정황만으로 안 됩니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3척의 선박이 억류 중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 속의 배입니다. 홍콩 국적의 선박이 그 옆에 북한 선박과 접선하는 순간이 미국 정찰 위성에 찍혔습니다. 이런 물증이 없다면 결국 조사가 다 끝난 뒤에 억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주장도 좀 볼까요? 네, 미국과의 불화설입니다. 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북한 석탄 반입한 한국에 우회적으로 경고 보낸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관계자가 VOA,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에 밝혔다면서 이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VOA 기사 원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을 돕는 주체들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VOA는 후속 기사에서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국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권 주장 그리고 일부 보도 그리고 거기에 온라인 정보까지 합쳐져서 혼란이 더 커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괴담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일로 한국의 시중은행 2곳을 동결시킨다는 겁니다. 은행 문 닫기 전에 빨리 인출해야 된다.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 식의 루머가 퍼졌습니다. 한국전력도 제재를 받고 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리나 미국이 한국의 금융사와 발전사를 제재하려면 통상 이들이 북한을 지원했다는 고의성과 반복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알아야 면장을로 잡았습니다. 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건 속담인데요. 그건 알죠. 예. 직위에는 학식 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전 지역위원장이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좀 이색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인도 일단 기본 자격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주장의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젊은이들은 구급 공무원을 놓고도 무한한 경쟁을 합니다. 그런 공무원을 감시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에 준하는 노력을 예. 그 시험 보자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전 위원장은 정치인들의 기본 소양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관료들의 불만이 높다. 또 구급 공무원 시험만 봐도 20만 명이 지원하는 등 상당한 경쟁률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 의회나 자치단체장 의원들은 줄만 잘 서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기본 자격시험을 보자고 했고요. 특히 국회의원들도 가끔 보면 어처구니없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기본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럼 뭐 그걸 어떻게 시험을 봐서 어떻게 성적 순으로 뽑습니까? 성적 순은 아니고 예. 일단 공무원 적격성 평가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비슷한 것처럼 정치인용 적성 검사 시험을 만들어서 일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뺏는 예. 그 과락 수준을 만들자 이런 겁니다. 예. 당대표가 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일단 그렇게 적용을 해서 시험하겠다는 건데요. 현실성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적 능력에 따른 차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물론 과락 기준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지만 정치도 성적순이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정당의 선거 때는 당원 명부가 유출된다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데요. 문제지 유출이나 또는 정치인 고액과의 논란 같은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준석 전 위원장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예.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런 지적이 박성태 기자가 한 게 아니라 그 정치권에서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물론 예. 뭐 문제지 유출 같은 건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예. 그 전에 정치도 성적순이다. 이런 지적들은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이 정도의 극약 처방을 해서 젊은 인재들을 좀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적성 검사 정도면 글쎄요,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요즘 뭐 대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적격성 심사, 적성 검사에도 상당한 난이도 수준의 시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만 좀 알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요. 두 번째 키워드는 티셔츠와 와이셔츠로 잡았습니다. 웬 셔츠 얘기가 나옵니까? 자유한국당 최근 회의실에서 복장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잠깐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일 자유한국당 비대위원들이 회의를 하기 앞서 더우니까 재킷을 벗고 하자 하면서 재킷을 걸어놨는데 맨 우측에 지금 청년 비대위원이 앉아 있는데 재킷을 벗고 나니까 검은색 면티를 그냥 입고 있었습니다. 예. 나중에 한 중진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엄숙한 회의 자리에 티셔츠는 좀 그렇지 않냐? 넥타이는 몰라도 와이셔츠는 입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지적을 해라
라고 물었습니다. 예. 당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복장이나 발상은 좀 자유로운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젊은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된다 라면서 그냥 놔두자 했다고 예. 합니다. 면티 입고 왔다고 이제 아무튼 지적을 받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 면전에서 한 얘기는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누군가 따로 얘기한 건데요. 오늘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당시 저 면티만 입고 갔던 정현호 청년 비대위원도 오늘 그 소식을 알았다고 합니다. 예. 당시 위아래 정장을 다 입었었는데 갑자기 재킷을 벗자고 해서 그 안에 면티가 그대로 드러나 본인도 좀 당황스러웠다. 뭐 그랬겠죠. 예. 회의 뒷부분에는 본인도 좀 어색해서 다시 슬쩍 재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다음 회의 때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다음 회의 때는 혹시 복장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자 정현 의원은 사실 와이셔츠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면티를 또 입을 수도 있다. 다만 재킷을 벗자고 해도 벗진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 복장 논란이 있었던 것은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처음으로 의원이 돼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면바지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2003년에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유시민 당시 의원이 본회의장에 의원 선서를 하러 갈 때 저렇게 면바지에 재킷 안에는 면티를 입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예. 면바지는 상당히 주름이 잘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장이 저게 뭐냐라면서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야유하다가 결국은 퇴장했고 그래서 그날은 의원 선서를 하지 못했고 옷 때문에 퇴장을 했었던가요? 예,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20-30명이 퇴장을 하자 결국은 진행이 안 됐고 다음 날 정장을 입고 와서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당시 유시민 의원은 일터에서 편한 옷 입고 일하겠다는데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왜 저 재킷을 벗읍시다 그러면 다 벗잖아요. 전 그게 더 이상하던데 누구 입고 싶은 거 입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정현호 비대위원도 당시에 본인도 안에 면티에서 벗기 싫었는데 남들 다 벗고 있어서 눈치를 보다 벗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회의는 노타이로 합시다 하면 또 일률적으로 다 타이를 안 메고 오고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몰카범을 찾아라로 잡았습니다. 부산 경찰이 진행하는 한 캠페인의 포스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멜빵 바지에 노란 티셔츠에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귀여운 척하는 사람의 포스터가 있고요. 위에는 원티드 지명수배 불법 촬영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운대 해변 곳곳에 숨겨진 불법 촬영 범죄자의 등신대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달라 이런 건데요. 해운대 해변에서 몰카범이 있으면 신고해라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이해되는 포스터입니다. 물론 이 포스터만으로도 몰카범을 마치 장난하는 사람처럼 희화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실제 밑에 보면 3일과 10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해운대 해변에 저렇게 5군데에 몰카범 모양의 표식을 가져다 놓고 이 표식에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면 선물을 주겠다는 이벤트입니다. 너무 좀 범죄 심각성에 어울리지 않게 오히려 좀 어찌 보면 귀여운 표정 뭐 이런 걸 한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표정으로 몰카범을 묘사한 부분도 어울리지 않고요. 또 몰카범 찾기를 마치 뭐 숨은 그림 찾기나 보물찾기처럼 해놓은 것도 어울리지 않는 건데요. 실제 포토존까지 만들어서 했다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결국은 물론 몰카범의 경각심을 올리겠다는 거지만 뭐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항의가 빗발쳤고 부산 경찰은 오늘 캠페인을 중단하겠다 하고 사과문까지 올렸습니다. 다만 또 일부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역시 해명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강원 영동과 내륙지방 그리고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day when I'm awfully low, when the world is cold